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겪었던 실제 경험에서 시작된다. 그해 나는 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고 졸업 전 마지막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어릴 적부터 이곳은 다양한 괴담과 공포 이야기가 얽혀있어 호기심 많던 우리끼리 그곳에 가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폐가에 도착한 날은 하필이면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그 집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이전 주인은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폐가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예상대로 많이 부서지고 낡아 있었다. 우리는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지저분한 방과 부서진 가구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집의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하면서부터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넓었다.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들과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무수한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쩐지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계속 탐색을 하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문이 저절로 닫혀버린 것이었다. 우리는 당황해서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지하실의 어두운 구석에서 흐릿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손전등으로 그쪽을 비추자 하얀 옷을 입은 무언가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형체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친구들 모두 그걸 보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형체는 곧 사라졌지만 우리는 지하실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나가야 했다. 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힘을 다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있던 라디오가 켜졌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낡은 라디오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잡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뚜렷한 목소리로 변했다. 목소리는 마치 집주인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오싹함을 느끼며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다시 문을 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이번에는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폐가를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본 것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누구도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 집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여전히 겨울밤이면 이상한 소리와 함께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실제로 무엇을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이야기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며 시작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은 기말고사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근교의 작은 산장을 빌려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산장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공기마저 맑았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하룻밤은 모두에게 큰 기대감으로 다가왔다. 산장에 도착한 전날 밤 친구들은 캠프파이어를 하고 새벽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뜬 일행은 누군가가 방안을 어지럽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잔뜩 어질러진 방, 바닥에 흩어진 옷까지, 그리고 수진의 노트북이 켜진 상태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당황한 수진은 혹시 자신이 전날 밤 의식 중에 한 일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노트북에는 이상한 글이 써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누군가가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는 문장을 반복해서 타이핑해 놓았다. 그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부정했다. 친구들도 그 문장을 보고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장난이 아닌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산책을 위해 산을 오르던 수지는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오싹한 기분이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낯선 기운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저녁 산장에서 빠져나오기를 결정한 레민기가 준비를 서둘렀다. 산장을 떠나려는 순간 수진의 핸드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닿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보았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통화가 종료되자마자 그녀의 핸드폰에는 메시지가 들어왔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표기되지 않았고 메시지에는 단 하나의 사진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산숲을 산책하고 있을 때 찍힌 자신의 뒷모습이었다. 수지는 서둘러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모두 공포에 질렸다. 즉시 짐을 챙기고 산장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다.
차가 출발하는 동안에도 수지는 불안하고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몇 날 며칠 동안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몇 주 후 수지는 늦은 밤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다. 새벽이 다가오며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뒤돌아보았을 때 문 옆에 그때 그 산장에서 듣던 낯선 목소리의 주인공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을 때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모든 것은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수지는 종종 그 목소리와 뒷모습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착각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떠돌다가 주인을 잃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형되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퍼지고 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한 이러한 공포 썰은 그래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며 공유하게 되는 대표적인 한국의 공포 이야기 중 하나다. 세 번째 이야기. 민수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가던 시점에 방학 동안 모은 작은 돈으로 얻은 첫 자취방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의 5층에 위치한 작은 원룸이었는데 인테리어는 낡았지만 서울 도심에서 그 가격에 이 정도 위치와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었다. 민수는 다소 들뜬 마음으로 그곳을 자신의 첫 번째 작은 보금자리로 꾸몄다. 며칠 후 밤을 맞이하여 과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발코니 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어왔다. 으스스한 기분에 몸을 움츠렸지만 바람이야 흔한 일이라 생각하며 창문을 확인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책상으로 돌아온 민수는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을 켜서 음악을 틀었다. 그러다 문득 발코니 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깜짝 놀란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한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에서 깼다. 정확히 새벽 3시 알 수 없는 소음이 발코니 쪽에서 나고 있었다. 마치 어떤 물체가 끌리는 소리처럼 스르륵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민수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발코니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고 발 밑에서 조그맣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숨을 참고 고개를 숙였다. 발밑을 바라보니 마루 틈새에서 누군가의 눈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민수는 뒷걸음질쳐 방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그는 집주인에게 이 일을 말했다. 집주인은 그저 오래된 건물이니 가끔씩 이런 이상한 일도 있다고 건물이 오래되어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수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눈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발코니는 민수에게 금단의 공간이 되었고 불안에 잠길 때마다 문을 잠근 채 더욱 신중하게 확인했다.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민수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건물 앞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민수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건물에서는 한 번 그 눈을 본 사람은 다시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민수는 그저 헛웃음을 지으며 그 말을 넘겼지만 그의 경고가 머릿속에 박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민수는 점점 더 불면증에 시달렸다. 발코니 쪽에서 느껴지는 그 기묘한 시선이 점점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다시 새벽에 잠에서 깼다. 이번엔 발코니가 아닌 천장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 깬 것이었다. 천장 위에서 무언가가 기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민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그곳을 향해 불을 켰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천장 쪽에서 계속해서 부스럭거림이 들렸다. 민수는 결심을 하고 다이얼로 함께 있는 천장 덮개를 억지로 열어보기로 했다. 드디어 덮개를 열었을 때 천장 공간 속에서 기묘하게 잔잔히 반짝이는 눈동자가 민수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얼마 후 이웃의 신고로 깨어났을 때 발코니의 발걸음 소리도 천장의 부스럭거림도 사라졌지만 오히려 짙은 정적만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민수는 더 이상 그곳에 남을 수가 없었다. 빛이 드는 길로 나서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한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민수는 서둘러 그 집에서 나왔고 이후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기억은 그의 머릿속에서 차츰 사라졌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민수는 그 건물이 도시 재개발을 위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오래된 건물의 어두운 기억이구와 영원히 단절되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그날 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 묘한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고는 한다.